1944년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1등병 마이클 도노반은 프랑스 메츠에 파괴된 빵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 틈새로 아침 안개 속에서 독일군 진지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그는 6달 동안 전투에 참여하며 14명을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적 저격수를 먼저 보고 총에 맞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200개가 넘는 방어 진지로 메츠를 요새화했습니다. 도노반은 이 도시를 점령하려는 저보 병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대저격병 작전이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를 찾아 미군 보병을 죽이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은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잔혹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조중령이 장착된 M1903 스프링필드는 800야드 거리에서 정확했습니다. 훈련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노반은 포트 베닝의 저격수 훈련반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문제는 독일군 저격수들이 예외 없이 매번 그를 먼저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은 이중 진지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30에서 50야드 떨어진 2개의 사격 진지를 설치했습니다. 한 진지에서 사격한 다음 미군이 사격 위치를 삼각 측량하기 전에 2번째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도노반이 첫 번째 진지를 조준할 때쯤이면 독일군은 이미 2번째 진지에서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도노반은 조중형으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바람을 조정하고 사격하는 데 12에서 15초가 필요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도 같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도노반이 목표물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먼저 사격했습니다. 11월 초 저보병사단은 메츠에서 23명의 미군 저격수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대대 최고의 명사수들이어야 했습니다. 23번의 장례식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찾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도노반의 첫 번째 파트너는 제임스 브래들리 상병이었습니다. 1944년 10월 18일 네브래스카 출신의 농장 소년이었던 그는 200야드 거리에서 달리는 토끼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브래들리는 9명의 사살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침 브래들리가 조중령으로 공장 건물을 살피고 있을 때 독일군 총알이 그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7.92mm 마우저탄이었습니다. 총알은 400야드 떨어진 창문에서 날아왔습니다. 브래들리는 즉사했습니다. 도노반은 독일군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적 저격수는 그들을 발견하고 조준한 뒤 2 미군 저격수가 자신들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사격했습니다. 도노반의 2번째 파트너는 로버트 첸 1등병이었습니다. 10월 29일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첸은 날카로운 눈과 흔들림 없는 손을 가졌고 12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첸이 조중령으로 독일군 참호선을 주시하고 있을 때 총알이 날아와 그의 가슴을 맞췄고 폐를 관통했습니다. 첸은 40분 동안 살아있었지만 구조대원들이 그를 구하려 애쓰는 동안 자신의 피에 질식해갔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는 350야드 떨어진 잔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첸이 죽은 후 도노반은 그 위치를 찾았지만 독일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저격수가 진지를 설치합니다. 미군 저격수가 목표물을 찾습니다. 이미 지켜보고 있던 독일군 저격수가 먼저 사격합니다. 미군 저격수는 죽습니다. 지휘부는 계속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자주 진지를 바꾸고 은폐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군 저격수가 목표물을 찾을 때쯤이면 독일군 저격수들은 이미 몇 분 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격을 계산하고 반가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교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조중형으로 독일군 진지를 주시하며 움직임이나 총구 섬광, 저격수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조중형으로 전방을 살피는 동안
그는 자신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이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지 않는 위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중영이었습니다. 8배율 조중영을 들여다보면 시야는 8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멀리 볼 수는 있었지만 넓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화장지심을 통해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좁은 시야 밖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은 이를 무자비하게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주시하는 위치에서 사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측면 위치, 미군 저격수가 살피지 않는 각도에서 사격했습니다. 미군 저격수가 새로운 구역을 살피기 위해 몸을 돌릴 때쯤이면 독일군 저격수들은 이미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첸이 죽은 후 도노반은 3일 밤낮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보지 않는 위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방을 살피는 동안 어떻게 뒤를 볼 수 있을까? 적이 항상 먼저 발견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결책은 그의 면도 도구함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한 거울 하나, 4×6인치 규격의 군용품이었습니다. 도노반은 조중영을 통해 보는 동안 주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거울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도 빠르게 뒤를 볼 수 있는 각도로 거울을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완전히 승인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승인 없이 저격 장비를 개조하면 군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는 죽었습니다. 첸도 죽었습니다. 23명의 미군 저격수가 죽었습니다. 도노반은 24번째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빠져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에 일어날 일이 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군 저격수들의 전투 방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도노반은 11월 2일 밤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그의 부대가 점령한 건물은 전쟁 전에는 호텔이었습니다. 이제는 잔해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벽, 무너진 천장, 사방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연기와 코르다이트 냄새가 공중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3층의 조용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소총을 케이스에서 꺼내 부서진 가구로 만든 임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1월의 밤은 추웠습니다. 그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 속에서 자신의 입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가방에서 면도 도구함에 있던 거울을 꺼냈습니다. 4×6인치의 금속 프레임은 약간 긁혀 있었지만 여전히 반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신호선에서 나온 절연 테이프, 칼, 그리고 전선 절단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밀 도구는 아니었지만 그것들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소총은 M1903 스프링필드였고 상단에는 ATX 조중영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중영은 강철 링으로 고정되어 총열 위로 약 3인치 높이에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조중영을 통해 볼 때 거울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총의 작동이나 그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위치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조중영을 통해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시뮬레이션하며 거울을 다양한 지점에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높으면 조중영에서 눈을 떼지 않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낮으면 시야를 가렸습니다. 너무 앞으로 가면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20분간의 시험 끝에 그는 완벽한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조중영의 왼쪽 측면에 45도 각도로 장착되었고 그의 눈 위치에서 약 8인치 앞으로 위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중영을 통해 목표물을 볼 때 그는 주변 시야로 거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면 자신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설치를 시작하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이 개조가 저격수 매뉴얼의 모든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밀 장비에 대한 무단 개조, 승인 없는 군용 재산 변경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징계는 재배치였고 최대는 불명예 전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첸의 얼굴이 계속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첸은 숨을 헐떡였고
가슴에서 피가 거품처럼 솟아났습니다. 도노반이 상처를 누르고 위생병을 외치는 동안 첸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첸은 독일군이 측면에서 그를 쏘았을 때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첸이 그 측면 각도를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노반은 절연 테이프를 잘라 거울 프레임 주위에 감아 완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부착될 조중형 튜브 주위에도 테이프를 더 감았습니다. 테이프는 패딩과 그립을 제공했습니다. 거울은 반동 중에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각도를 유지해야 했으며 흔들리거나 덜거덕거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설치는 40분이 걸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계속 테이프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거울은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2번이나 완전히 떨어져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거울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심장은 세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듣거나 장교가 조사하러 온다면 그는 즉시 혐의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거울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처럼 조중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왼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거울은 그의 뒤편, 출입구, 복도, 그의 후방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울은 작동했습니다. 도노반은 거울 프레임 주위에 테이프를 3번 더 감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소총의 균형을 테스트했습니다. 거울은 약 4온스 정도의 무시할 만한 무게를 더했습니다. 조중형 정렬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거울은 소총의 0점 조절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조는 조잡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공장 출고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소총을 검사하는 어떤 장교라도 즉시 알아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노반은 장교들이 자신의 소총을 검사하도록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총을 케이스에 넣어둘 것이었습니다. 임무를 위해서만 꺼내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테이프 조각들을 치우고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0시 45분이었습니다. 5시간 후 그는 파괴된 공업지구의 새로운 진지로 이동할 것이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이 그 구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곳에서 3명의 미군 저격수가 죽었습니다. 내일 도노반은 간단한 거울이 자신의 생존 확률을 바꿀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11월 3일 오전 6시 47분 도노반은 파괴된 빵집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건물은 폭격을 맞았습니다. 남쪽 벽 대부분이 사라져 내부가 거리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400야드 떨어진 공장 단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저격수 지형이었습니다. 도노반의 새로운 파트너는 샘 마르티네스 이등병이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19살 마르티네스는 3주 동안 저격수로 복무했습니다. 사살 기록은 없었지만 좋은 본능을 가졌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그날 아침 도노반의 소총에 있는 거울을 알아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그에게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층의 모퉁이 방에 진지를 설치했습니다. 빵집의 낡은 벽돌 오븐이 엄폐물을 제공했습니다. 벽의 틈새는 그들에게 독일군 진지에 대한 좁은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도노반은 부서진 가구를 사용하여 사격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독일군 보병을 주시하며 방 입구를 엄호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공장 단지가 회색 안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무너진 부분, 잔해 더미들이 보였습니다. 그 잔해 어딘가에 독일군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소총 뒤에 자리를 잡고 눈을 조중령에 가져다 댔습니다. 8배율 확대로 공장이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으며 움직임, 총구 섬광, 저격수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중형을 통한 그의 시야는 좁았습니다. 400야드 거리에서 약 50피트 정도였습니다. 그 시야 밖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브래들리와 첸을 죽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중형을 통해 한 구역에 집중했고 다른 모든 것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노반에게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조중형을 통해 살피는 동안 그는 주변 시야로 거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의 뒤편 거리, 건너편에 폐허가 된 건물들, 그의 측면 접근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시야는 아니었지만 후방에 완전히 눈이 먼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오전 7시 23분, 도노반은 공장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3층의 손상된 창문 뒤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격수일 수도 있고 잔해가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시하며 조준을 고정했습니다.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느린 독일군 병사, 아마도 저격수가 진지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노반은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410야드였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쉬운 사격이었습니다. 그가 사격하려던 순간 거울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짧은 움직임의 깜빡임이었습니다. 그의 뒤편, 길 건너편에는 그가 지난밤 이미 확인했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도노반은 조중영의 시선을 고정했지만 주의를 거울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반사된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3층 창문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독일군 저격수였습니다. 도노반은 거울에 비친 소총 총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중영이 반짝이는 것도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도노반의 위치를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 분 동안 그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곧 사격할 참이었습니다. 이것은 브래들리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측면 각도에서 온 저격수에게 사살되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목표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노반은 거울을 통해 위협을 보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독일군을 발견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노반은 마르티네즈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독일 저격수가 우리 뒤 건물 3층 왼쪽 창문에서 지금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천천히 움직여 그의 M1 게런드 소총을 조준했습니다. 그는 건물 뒤편의 창문을 찾아 독일 저격수를 보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그를 본다고 속삭였습니다. 도노반은 자신의 신호에 맞춰 공장에 있는 적은 자신이, 뒤에 있는 적은 마르티네즈가 처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숫자는 3, 2, 1이었습니다. 도노반이 발사하자 스프링필드 소총이 총성을 울렸습니다. 410야드 거리에서 공장 안독일군은 가슴에 총을 맞고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르티네즈가 발사했습니다. 게런드 소총의 3006 탄환은 그들 뒤 창문 틀을 뚫었습니다. 독일 저격수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사망했습니다. 2발의 총성과 2명의 사살이었습니다. 총 5초가 걸렸습니다. 도노반은 스프링필드의 놀이쇠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사용된 탄피를 배출하고 다음 탄환을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중영을 통해 훑어보았습니다. 거울에는 더 이상 뒤에서 오는 위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거친 숨을 쉬었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그 독일군이 도노반을 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노반을 죽일 뻔했는데 어떻게 그를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마르티네즈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작동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대대내 모든 저격 소총에 이 거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교전은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노반의 팀은 6명의 독일 저격수를 제거했습니다. 도노반이 4명을, 마르티네즈가 2명을 사살했습니다. 모든 사살은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도노반은 조중영을 통해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발사하기 전에 그는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3번, 거울은 도노반이 주시하지 않던 위치에서 그들을 측면 공격하려는 독일 저격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마르티네즈는 측면 위협에 대응했고 도노반은 전방 목표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의 협동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거울은 그들에게 360도의 시야를 제공했습니다. 도노반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독일 저격수들은 그들을 기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저격팀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노반의 팀은 사상자 없이 6명의 독일군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그들에게 거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3명의 저격수가 그 개조를 원했습니다. 도노반은 그날 밤 프랭크 윌슨 상사의 소총에 첫 번째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윌슨은 몬테나 출신의 28살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3주 만에 2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2명 모두 예상치 못한 측면 공격에 사살되었습니다. 윌슨은 도노반이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 질문했습니다. 그는 각도, 위치, 부착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노반이 작업을 마치자 윌슨은 그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는 조중령을 통해 보고 거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노반에게 대가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아니요. 그저 죽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한 대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슨의 팀은 대성당 근처에서 독일 저격수들과 교전했습니다. 윌슨은 거울을 사용하여 2명의 독일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발사하기 전에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그 개조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구했는지 격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는 모든 저격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1월 8일까지 도노반은 9정의 소총에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 개조는 저격수에서 저격수로, 팀에서 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저격수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반사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 광택이 나는 금속, 심지어 파괴된 차량의 크롬 조각도 사용되었습니다. 거울은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반사만 하면 되었습니다. 대대의 사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10월의 매치에 미국 저격수들은 독일군 1명을 제거할 때마다 2명을 잃었습니다. 11월 중순이 되자 그 비율은 미국에게 4대 1로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인 1명을 잃을 때마다 4명의 독일 저격수가 사살되었습니다. 로버트 헤이즈 대위가 대대 저격 소대를 지휘했습니다. 헤이즈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복무했으며 모든 저격 교범을 외웠습니다. 11월 10일 그는 저격팀들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장비 점검, 영점 확인, 소총 전투 준비 상태 확인 등 표준 절차였습니다. 그는 도노반의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스프링필드 소총에 부착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멈춰서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도노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들통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첫 번째 거울을 설치한 이래로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이 대답하기도 전에 마르티네즈가 나섰습니다. 그는 그것은 거울 개조라고 말했습니다. 저격수들이 측면 위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번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승인되지 않은 것이었지만 전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는 누가 그것을 승인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아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규정 위반인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는 거울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는 각도를 시험했습니다. 조중영을 통해 본 다음 거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도노반에게 몇 정의 소총에 이 개조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9정이며 자신의 소총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헤이즈는 도노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노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대대의 모든 저격 소총에 거울이 장착되기를 바란다고 명령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도노반은 부하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은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헤이즈는 방금 그 개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도노반을 혐의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이즈가 거울이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길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노반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그는 다른 저격수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에게 거울 설치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치, 각도, 부착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일부 거울은 테이프로 부착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철사를 사용했습니다.
한 명의 저격수는 방독면에 가죽끈을 사용했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지만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조중영을 통해 볼 때 저격수들에게 주변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2일까지 대대 내 모든 저격수들이 거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개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독일 저격수들은 거의 즉시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11월의 정보 보고서에는 미국 저격수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볼 수 없었어야 할 독일군의 측면 위치와 교전했습니다. 독일 저격수들이 발사하기도 전에 방역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된 일인지 조중영 시야 밖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저격 지휘관들은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400야드 대신 600야드에서 800야드 범위의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장착한 미국 저격수들은 그 거리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은 거리에 상관없이 측면 위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독일 저격수들은 미국 저격수들의 인지 능력을 압도하기 위해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장착한 저격수들이 짝을 이루어 작업하면 모든 각도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저격수는 전방을 주시했고 다른 한 명은 거울을 주시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1월 하순이 되자 매치의 독일 저격수들은 미국 저격팀과의 교전을 피했습니다. 전술적 이점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가오는 위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저격수들이 발사하기 전에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어야 할 교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개조는 전쟁 중 육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1944년 12월에 훈련 검사관 한 명이 거울을 발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몇 주 동안 육군 지휘부를 돌아두고 장교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개조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정밀 장비에 대한 무단 변경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사용하는 저격팀은 현저히 더 나은 생존율과 더 높은 사살 비율을 보였습니다. 1945년 1월 에버딘 성능 시험장으로부터 평가팀이 매츠에 왔습니다. 3명의 장교와 2명의 민간 탄도학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검사하고 시험했습니다. 저격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시야 개선을 측정하고 전술적 이점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거울이 상당한 생존성 향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격 교범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를 원했습니다. 회수한 재료 대신 제조된 거울을 사용하고 표준화된 장착 브래킷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현장 임시방편을 적절한 군사 장비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팀은 공식 권고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육군 병참부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저격 소총에 주변 시야 거울을 장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 혁신을 발견한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도노반의 이름은 문서에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의 이름도 헤이즈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육군 평가관들이 저격수 시야 문제를 식별하고 거울 해결책을 개발했다고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헤이즈는 이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노반의 이름이 대대에서 나오는 모든 문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들은 군 관료주의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평가팀의 버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도노반은 1945년 2월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장교가 그에게 문서를 보여주며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격수들이 살아남고 동료들이 예상치 못한 총알에 죽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1945년 5월 8일에 끝났습니다. 도노반은 11개월의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47번의 확실한 사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거울은 그의 생명을 적어도 6번 구했습니다.
6번 그는 자신을 측면 공격하려는 독일 저격수들을 발견했습니다. 6번 모두 그가 먼저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마르티네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4번의 확실한 사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쟁 후 마르티네즈는 텍사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휴스턴에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도노반의 소총에 거울이 달린 사진을 그의 책상에 보관했습니다. 매년 11월 3일 마르티네즈는 도노반에게 전화했습니다. 거울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것 없이는 매츠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1번의 확실한 사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거울은 그를 4번 구했습니다. 그는 전쟁 후 몬테나로 돌아가 사냥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고객들에게 거울 개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절박한 저격수가 자신이 보지 않던 위협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간단한 트릭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노반은 1946년까지 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전쟁 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1947년에 결혼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조용히 살았고 전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저격수였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거울 개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저격수를 구한 것도 미국 저격수들의 전투 방식을 바꾼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거울 개조는 대부분 잊혔습니다. 새로운 저격 조중형들은 더 나은 광학 성능을 가졌습니다. 일부는 통합된 주변 시야 지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개념이 매츠의 스프링필드 소총에 테이프로 붙인 면도 거울 조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육군의 공식 저격 작전 역사에는 도노반이 결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훈련 교범은 개선된 광학 성능과 더 나은 전술을 공로로 인정했습니다. 도노반의 공헌은 지워졌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관료적인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개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개발만이 중요했습니다. 1987년 저격 혁신을 연구하던 한 군사 역사가가 1944년 11월에 유지보수 기록에서 즉석에서 만든 거울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1등병 도노반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몇 달 동안 그 부대의 참전 용사들을 추적했고 마르티네즈를 찾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그에게 브래들리와 첸의 죽음, 도노반이 거울을 설치한 이야기, 그것이 대대 전체에 퍼진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역사가 도노반을 참전 용사 등록부를 통해 찾았습니다. 도노반은 67살이었고 여전히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가 거울을 설치했는지 물었습니다. 도노반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왜 역사가가 신경 쓰는지 물었습니다. 역사가 거울을 사용한 부대와 사용하지 않은 부대의 생존율 개선을 바탕으로 그 개조가 1944년 11월부터 1945년 5월 사이에 40에서 60명의 미국 저격수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노반은 결코 세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마르티네즈와 윌슨, 그리고 돌아온 다른 이들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역사학자는 1989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사 역사 저널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거울 개조를 설명하고 도노반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마르티네스와 윌슨과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약 1,500명의 독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과 참전 용사들, 역사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도노반은 기사가 출판된 후 4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저격수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 통은 독일에서 거울을 사용했던 저격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이 자신의 생명을 2번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통은 매츠에서 저격수였던 남편을 둔 미망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것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남편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이즈 대위는 1992년에 도노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45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츠와 잃었던 저격수들, 그리고 살렸던 저격수들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헤이즈는 도노반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노반은 인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르티네스를 살렸고 윌슨을 살렸으며 다른 40명도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인정이었습니다. 마이클 도노반은 2001년 6월 7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79살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기사에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복무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개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럽에서 미국 저격수들의 전투 방식을 바꿨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몇몇 친구, 그리고 도노반이 잘 알지 못했던 4명의 남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예배 후에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저격수들이었습니다. 거울 개조로 생명을 구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전 용사 소식지에서 도노반의 죽음에 대해 읽었습니다. 존경을 표하고 싶었고 그의 가족에게 그가 한 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도노반의 자녀들은 그날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저격 소총에 거울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거울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가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도노반의 이야기는 조각조각 남아 있습니다. 국립기록보관소의 정비기록, 인터뷰 녹취록, 저격수 개조에 관한 책의 한 단락이 그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저격수들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트 베닝의 보병 박물관을 방문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M1903 스프링필드 소총을 볼 수 있습니다. 조중형 위에는 작은 직사각형 거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금속 틀 안에 가로 4인치, 세로 6인치 크기이며 조잡한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44년 후반에 흔했던 야전 개조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도노반의 유산입니다. 공식적인 유산이 아닌 진정한 유산입니다. 절박한 저격수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마르티네스와 윌슨 그리고 다른 40명의 생존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혁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나 훈련 매뉴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병사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도노반은 마르티네스를 구하기 위해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그 거울은 수십 명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우리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더 많은 잊힌 이야기를 찾아내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역사 지킴이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스스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웅이 항상 메달을 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거울을 가진 저격수들이었고 규칙을 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 시청자들은 뉴욕에서 도쿄까지 퍼져 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도노반의 이야기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